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2강의 주제는요, 제6편 제8장 국가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국가부채는 얼마이고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향후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가계부채 1000조, 기업부채 1500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채 규모이고요. 이 부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채의 빚더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행정에서, 즉 재정에서 국가부채와 관련된 국가채권, 채무관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시험에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조명을 하지 않았고, 많은 행정학 관련 교과서에서도 이 국가채권 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이니만큼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의 채권과 채무, 채권은 받아야 될 권리고요, 뭔가 채무는 갚아야 될 권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권리 중에 하나인 채권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도 부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거는 받아야 될 권리거든요. 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입니다. 국가의 자산이고요. 보통 이제 자산으로는 보통 어떤 현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예금을 해놓은 예금이나 예탁금 이런 것도 있고요. 보관금 뭐 이런 것들도 다 국가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했고 받아야 될 권리, 이것도 국가 채권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가 채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융자 회수금 채권이에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융자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라든가 여러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융자 회수금 채권이 전체 채권 중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가 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가채권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채권관리법은 금전채권의 하나고 있다 하는 것은 주의해 두세요. 법은요, 채권 중에서 금전채권의 하나는 겁니다. 채권에는 금전채권 이외에 다른 형태의 채권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가 형사추징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 등의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은 이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권관리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채권 관리의 운영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가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채권과 또 대항하는 개념이 이제 그 국가 채무죠. 이 채무는 이 어떤 개인이나 조직, 이런 그 자연이나 법인이죠. 이런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미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경제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이건 제공 의무입니다. 제공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 채무는 이제 deb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채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부채는 liability거든요. 네. 이 부채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그 재정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채라는 개념은 이 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채는 그 갚아야 될 것인데요. 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하나의 법적 의무를 총괄해서 부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채무 개념보다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법에서 정의한 국가 채무의 정의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국가채무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그 규제에 나와 있듯이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 행위,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IMF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IMF 기준에 가면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될 확정된 채무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차주여야 되고요. 이거요.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건이에요. IMF 기준에 의하면요. 그렇다면은 이 기준에 의하면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거, 그거는 아직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보증을 했다. 이것이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증 채무는 것은 2차적인 채무거든요. 지급 보증을 하는 거는요. 원대 1차 채무자가 있어요. 1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2차 채무자인 지급보증자, 즉 정부가 채무를 지급해야 될, 이행해야 될 그런 그 상태가 확정이 되면은, 법적 의무가 확정이 되면은 국가 채무로 포함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국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정부가 많은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에 채무를 축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그 국가의 그 회계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이것을 그 국가 채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의 채무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미확정된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미확정 지급 보증 뭐 이렇게 채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지방정부 채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런 그 각종 그 채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화안정증권, 건 채무 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반 정부의 채무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정부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공기업 채무는 별도로 하지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보장 채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아요. 뭐 4대 연금 이런 데서 발생하는 채무들도 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도 포함되지 않아요. 재정증권이라는 거는 정부가 어떤 그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그 유가증권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하나의 그 조세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조세처럼 채권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수입을 일으키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세의 일종으로 봐가지고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채무는 채무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부터 일시 차입하는 거예요. 어떤 그 수지상에 있어서 좀 돈의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차입하는 것도 이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그 기금이나 다른 회계, 뭐 지방자치단체 회계, 뭐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차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또 회계 또는 기금이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또 인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종 이제 이런 그 공기업 채무들 이라든가 공기업 이의 어떤 그 준공공기관 이런 등에서 발행한 채권도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국가 채무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국채입니다. 자, 국채라는 것은 그 국가가 재정 수지상의 세입 부족액을 보전하기 하고 그 다음에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하고 다른 겁니다. 한자가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이건 권리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을 하거든요. 정부도 똑같이 하나의 법인체로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채권을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을 합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는 그 방법에는요,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공개시장에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권 하고 그 국민주택채권, 외국환 표현기금 채권, 출자재정증권이 있습니다. 자, 그 국고채권은 이제 그 국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가장 비중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고채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표면 금리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고요. 만기가 도달하면은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표면 금리는 이제 시중 금리를 반영을 하고요. 국고채 종류는 만기에 따라 보통 3년, 5년, 뭐 긴 거는 30년 등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현재
까지 약 그 400조 원이 넘는 국고 채권을 지금 발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적 국고 채권 발행액이 400조 원이 넘어 있으니까요. 상당히 지금 그 국고 채권이 많이 발행돼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국민주택 채권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서 이제 이 국민주택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행돼 있는데요. 지금 약 10조 원이 넘는 게 국민주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고채하고요 국민주택 채권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발행하는 것이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에요. 외평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보유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국가의 외화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발행하는 이런 채권입니다. 그다음에 출자 재정증권이라는 건요.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정부가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 국채 위에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죠. 부족한 돈은 또 꾸어야 됩니다. 이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 차주에게 돈을 빌려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국내 차입금과 해외 차입금이 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보통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것이고요. 해외 차입금은 우리가 해외 차관이라 그러죠.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뭐 IMF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요. 우리가 정부가 이제 직접 차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재정차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돈을 꾸어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차관을 보증차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자기가 차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주가 되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지급 보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차관은요. 다시 정부가 이것을 직접 자기가 빌려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에게 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대차관하고 비전대차관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차관은 이런 식으로 재정차관과 보증차관으로 나누고 재정차관은 전대차관, 비전대차관으로 나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제 국가의 채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고채무 부담 행위가 있고요. 국고채무 부담 행위도 이 국회 사전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의결이 돼야 됩니다. 자, 정부는 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바로 이제 국가 채무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당면한 이유 때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는 건전성 확보 제도요.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공적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금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공적 자금이죠. 근데 이 공적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적 자금이라 해서 그럼 뭐 정부가 돈을 어떻게 갖고서 누구에게 기업이라든가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공적 자금은 명칭으로는 돈 같지만요, 정부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건데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업이 하는 겁니다.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특히 구조조정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여기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언제 갚을 때니까 이것을 좀 사셔 하는 그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럼 산 사람이 그걸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액면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그 이자를 지급받다가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이렇게 상환받는 이런 그 관계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유가증권을 공기업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 공적 자금을 위한 그 유가증권을 발행한 그 대표적인 기관이 누구냐면 예금보험공사하고 자산관리공단이에요. 자산관리공단이에요. 이거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일반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채는요 국가 채무에 속하지를 않아요. 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기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금보험공사라든가 자산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부실화됐어요. 예? 뭐 마구 돈을 빌려줘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빌려줘서 부실 채권을 많이 보유해야 돼서 부실화됐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은행을 어떤 자본금을 증가시켜주거나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구조조정 채권이라 해서 민간에다 시중에다 팔아요. 그러면은 일반인이 그냥 사겠습니까? 이거 공사라든가 공단의 채권인데요. 안 사거든요. 불안하니까요. 이걸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단이 이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때 내가 정부가 대신해서 해주겠다라는 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채권의 인수자 입장에서는 공사나 공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보는 것이거든요. 정부야 세금 걷어가지고 돈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화폐 발행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조성된 돈을 가지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은행에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자본금을 증자시켜 주거나 자본금에 참여하는 거죠. 예? 자본 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돈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은행이 부실화된 은행이라든가 기업 이런 쪽에다가 돈을 넣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행이라든가 구조조정 대상이죠. 은행이나 기업에서 그것을 제대로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투입한 돈을 예를 들어서 100조를 투입했다. 근데 다 못 갚았대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에 공단에 돈을 제대로 못 갚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을 그러니까 100조를 투입했는데 50조만 갚았다. 그러면 50조는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럼 50조를 얘네들이 이 채권 상환할 때 못 갚거든요. 그러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산에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세금 거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간 겁니까? 이쪽 부실 은행이라든가 부실 기업 쪽,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결국 세금 걷어가지고 은행하고 대기업 주는 것이 공적 자금입니다. 기본 아이디어죠. 예,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거죠. 국가 채무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예, 아주 그 교묘한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 기업과 그 부실 은행들에 대해서 돈을 예산 외적으로 넣어주는 방법, 이것이 공적 자금이에요. 또 하나 이 중요한 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유가증권이거든요. 한국은행이 발행해요.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통화량을 줄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특히 언제 일어나냐면 한국은행이 일부러 뭐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한 다른 원인은 이 개방 경제 때문에 이 무역 흑자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무역 흑자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외화 수치금이 그러니까 매출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외화들 달러화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유입되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 달러로 받은 그 수출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원화로 바꿔가지고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쓰려면 원화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원화가 시중에서 쭉 늘어나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돈이 늘어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무역 흑자가 이렇게 발생하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상품의 경쟁력이죠. 특히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뭐입니까? 고환율이죠. 고환율. 예. 환율을 일부러 높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보면 뭐 1달러 대 보통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까지 쭉 환율이 올라갔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예? 환율이 그때보다 상당히 낮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개방 경제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 원칙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율을 살짝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정부가. 예? 환율을 고환율로 유지하면은 결국 무역 흑자가 일정 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달러화가 증가해가지고 그들을 시중에서 이렇게 유통시키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또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는 민간에다가 이 증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을 산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현금이 이쪽으로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쭉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사실상 아무 특별한 자산적 가치도 없는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일부러 시중에 늘어난 돈을 끌어안고서 안고 있는 겁니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증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원화를 가지고서 한국은행이 수익이 발행하냐 아무 수익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자는 엄청나게 나가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회에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뭐 한국은행의 이 통화안정증권으로 인한 적자가 뭐 1조 원이 넘는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한국은행의 어떤 적립금이 고갈 상태가 되면 결국은 정부 재정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또 쭉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은밀한 채무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과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 운영돼야 되고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보다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